새벽 12시 50분. 한은주는 거실 소파에 몸을 맡긴 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8시간 교대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몸은 묵직했습니다. 50대에 접어든 어깨는 20년 넘게 입은 경찰 제복의 무게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심야 드라마에서는 남녀가 달콤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은주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런 이야기들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다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파출소에서 접수되는 신고 중 절반이 가정폭력이었습니다. 처음 경찰이 되었을 때만 해도 그런 사건들이 드물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신고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걸요. 은주는 결혼한 딸 설아를 떠올렸습니다. 한 달 전 만났을 때 설아의 표정이 어두웠던 기억이 났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때 설아가 한 말이었습니다. 왼쪽 손목에 있던 작은 멍자국을 소매로 가리려던 모습도 함께요. 그때 물어봤어야 했는데. 은주는 찻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보리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행복한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키운 딸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새벽 1시.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파출소에서 긴급 연락인가 싶어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똑똑똑똑. 소리가 더 급해졌습니다. 은주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슬리퍼를 끌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문 밖에서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설아야. 딸이 현관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 왼쪽에는 시퍼런 멍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어요. 흰색 블라우스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목 부분에는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붉은 반점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설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눈가가 퉁퉁 부어 있어서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즉시 딸을 부축해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20년간 경찰로 일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봤지만 자신의 딸이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설아야, 무슨 일이야? 누가 이렇게 했어? 거실 소파에 딸을 눕히며 물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은주의 팔을 붙잡았어요. 도윤이가 때렸어요. 뭐라고? 불륜을 들켰다고. 나한테 화를 내면서. 설아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갈비뼈가 다친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딸을 안전하게 해야 했어요. 설아야, 지금 병원 가야 해. 119 부를게. 엄마, 안 돼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 지금은 내가 중요해. 은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먼저 신고했어요. 그리고 파출소에도 연락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해달라고요. 설아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런 일로 엄마까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은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어머니이자 경찰이다. 오늘부터 전쟁이다. 창밖으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모든 일이 악몽이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시립병원 응급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복도에는 은주와 설아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구급차에서 내린 설아는 휠체어에 앉아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의 윤혜진은 40대 중반의 차분한 의사였어요. 설아의 상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잠시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상담실에서 윤혜진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굴 타박상은 2주 정도, 목 부위 압박 흔적은 1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고요. 상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윤혜진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환자분께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상담사와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는 것도 처음이 아니었어요. 의료진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얼마나 조심스럽게 접근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진료실로 돌아가니 설아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붕대로 감긴 갈비뼈 부위가 아파 보였습니다. 설아야, 진단서 받았어. 이제 사진 좀 찍어야 해. 엄마, 꼭 해야 해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응, 나중에 증거로 필요해. 엄마가 해줄게. 은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설정에서 시간과 날짜가 표시되도록 했어요. 경찰 일을 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였습니다. 증거는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요. 설아의 얼굴, 목, 팔의 상처를 차례로 촬영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설아가 움찔했어요. 은주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혜진 선생님, 동영상으로도 기록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하시면 더 좋고요. 영상 촬영을 마치고 나서야 은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의학적 증거는 확보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휴대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도윤이가 어젯밤에 문자를 보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설아의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함에는 도윤이 보낸 문자들이 있었어요. 입 열면 다 잃는다. 내 엄마 경찰인 거 소용없어. 조용히 넘어가는 게 서로한테 좋을 거야. 은주는 문자들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협박이 명백했어요. 설아야, 이 휴대폰 그대로 두고 새 번호 받자. 왜요? 심카드 바꾸고 새로 번호 받은 다음에 이 문자들 다 캡처해야 해. 증거니까. 은주는 즉시 통신사에 연락했습니다. 오전 중에 새 심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설아의 휴대폰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 은주는 변호사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지훈은 은주가 파출소에서 알게 된 변호사였어요. 가정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위님? 은주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박지훈은 중간중간 하며 들었어요. 우선 잘하셨습니다. 의료 기록과 사진, 문자 증거까지 확보하셨으니까요. 접근금지 명령부터 신청해야겠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설아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데 혹시 이상한 변동이 있었나 싶어서요. 박지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가정폭력과 재산 탈취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주는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등기과 최영만 과장과는 이전에 업무상 알게 된 사이였어요. 최 과장님, 급한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갈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라서요. 1시간 후 구청 등기과에서 최영만 과장을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의 성실한 공무원이었어요. 은주가 설아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영만이 컴퓨터로 조회해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어떤 게요? 따님 명의 토지가 1달 전에 매매 계약으로 이전됐네요. 그런데 이 서류, 최영만이 화면을 은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일자와 계약일자가 맞지 않아요. 인감증명서가 계약일 이후에 발급됐거든요.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위조라는 뜻인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으로 조사해 봐야겠지만요. 등기과를 나오면서 은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었어요. 사기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설아에게 물었습니다. 설아야, 인감도장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 집에 있어요. 왜요? 혹시 도윤이가 가져간 적 있어? 설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러고 보니 1달 전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줬거든요. 은행 일이라고 했는데 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폭력과 사기, 도윤은 설아를 때린 것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노린 것이었습니다. 엄마, 설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은주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아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대로 싸우는 거야. 증거도 있고 법도 있어. 은주는 휴대폰을 들어 박지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은주의 마음과 닮아 있었어요. 조급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절차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했어요. 설아는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폐만 끼치고. 설아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갈비뼈 부상 때문에 움직이기도 힘들어 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은주는 딸에게 따뜻한 우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법적 절차는 느렸고 도윤은 아직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이웃 김미라였어요. 같은 층에 사는 40대 주부였습니다. 경위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문을 열자 김미라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 아파트 분여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김미라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경위님이 사위를 고소하려 한다는 얘기가 나돌아요. 일부 사람들은 가족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갑자기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김미라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경위님 편인 거 아시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이미 상황을 이해했어요. 도윤이 먼저 여론 작업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김미라가 돌아간 후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주민들이 모여 대화하고 있었어요. 혹시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엄마. 설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 진실은 하나야. 그렇게 말했지만 은주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다음 날 오전 은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륜 증거를 직접 확보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설아야, 도윤이 요즘 어디서 뭐 하는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회사는 나가는 것 같은데. 혹시 자주 가는 곳 있어? 설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중고차 매매단지 쪽에 친구들이 있다고 했어요. 가끔 거기 간다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서가 생겼어요. 점심시간에 은주는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선글라스도 끼었어요. 20년 경찰 생활에서 배운 미행 기술을 써야 할 때였습니다. 중고차 매매단지는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은주는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2시간을 기다린 끝에 도윤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SUV였어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이 한 카페에서 여자와 함께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긴 머리에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차량 번호판, 카페 간판, 시계탑이 모두 함께 나오도록 각도를 맞췄습니다. 도윤과 여자는 근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모텔 입구에서도 사진을 찍었어요. 시간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했습니다. 증거 사진을 확보했지만 은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의 남편이 이런 모습이라니.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먼저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불륜 증거 확보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직접 미행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박지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경위님, 그런 방법은 위험할 수 있어요. 자칫하면 스토킹으로 몰릴 수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문 탐정사를 쓰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 은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은 복잡했고 절차는 까다로웠어요. 반면 상대방은 자유롭게 움직이며 여론 조작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설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 아까 도윤이가 전화했어요. 은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만 고소를 취하하라고.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아파트 사람들한테 엄마가 미쳤다고 얘기하고 있대요. 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윤의 수법이 치밀했어요. 법적 대응은 느리게 만들고 사회적으로는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포기할까요? 설아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안 돼.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진짜로 지는 거야. 그때 현관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김미라가 아니었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30대 초반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한설아 씨 어머니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여자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장다은이라고 해요. 민도윤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도윤과 함께 있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혹시 저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장다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자였지만 어쩐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밖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거실 안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새 여자가 마주 앉은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었어요. 거실에 앉은 장다은은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차를 내어주자 고맙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씀하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아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저 도윤이한테 속았어요. 장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 절차 중이라고 했거든요. 부인이 먼저 바람을 폈다고. 그래서 위로해줬는데 은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진실을 알게 됐어요. 장다은이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도윤이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제가 몰래 보증을 섰다고 해서요. 은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기 수법이 더 광범위했던 것 같았어요. 얼마나요? 1억 원이요. 저는 돈이 없어서 갚을 수가 없어요. 장다은이 울먹였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도윤이가 저를 이용만 한 거라는 걸. 은주는 설아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딸도 이 대화를 들어야 할 것 같았어요. 설아야, 나와서 같이 들어봐. 잠시 후 설아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장다은을 보는 표정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다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설아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언니도 피해자였구나. 의외로 차분한 반응이었어요. 은주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은 씨, 혹시 더 아는 게 있나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도윤이가 다른 사람들도 속인 것 같아요. 가끔 전화 받을 때 여러 이름을 불렀거든요. 장다은이 생각해 보더니 계속했어요. 그리고 제가 녹음한 게 있어요. 녹음이요? 네. 어제 도윤이가 저한테 협박할 때 녹음했어요. 무서워서. 은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장다은이 휴대폰을 꺼내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도 이제 끝이야. 입 열면 너부터 망해. 경찰한테 신고하든 뭘 하든 소용없어. 증거 없잖아. 설아, 그년도 가만 안 둘 거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이거 법정에서 쓸 수 있을까요? 장다은이 희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주가 박지훈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마친 후 은주는 두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세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다은이 가진 증거들, 설아의 피해 기록, 은주의 수사 경험이 합쳐졌어요. 일주일 후 재판정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방청석에는 아파트 주민들도 몇 명 와 있었어요. 박지훈이 차례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의료 기록부터 시작해서 협박 문자, 불륜 사진, 위조 서류까지. 마지막으로 장다은의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도윤은 변호사 옆에 앉아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롭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피고인이 할 말이 있나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벌떡 일어섰어요. 이건 다 조작이에요. 저 여자들이 짜고 친 거라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재판정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장다은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도윤이가 저를 이용해서 대출 사기를 쳤어요. 설아 씨 토지 위조에도 제가 이용당했고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처음에는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용당한 것뿐이었어요. 장다은의 증언이 끝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며 위조 서류는 무효 처리합니다. 관련 자산은 동결하고 형사조사에 회부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은주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아파트 주민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경위님 죄송했어요. 우리가 오해했네요. 김미라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은주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며칠 후 설아는 처음으로 동네 마트에 혼자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엄마, 나 취업 준비해 보려고요. 설아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계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은주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장다은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알바를 구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다은아, 힘내. 우리가 응원하고 있어. 은주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파출소로 복귀한 첫날, 은주는 가정폭력 신고 접수 방법을 후배들에게 다시 교육했습니다. 증거가 가장 중요해요. 사진, 녹음, 의료 기록 모든 걸 꼼꼼히 기록하세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었어요. 어느 저녁 설아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하는 모습이 당당해 보였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상처는 남지만 방향은 바뀔 수 있구나. 침묵이 아니라 기록이 우리를 지켰어.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들의 삶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파출소 책상에서 가정폭력 사건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예전과 달리 신고 접수가 늘어났습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경위님, 증거 수집 매뉴얼 덕분에 사건 처리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후배 경찰관이 고마워했습니다. 은주가 만든 매뉴얼이 다른 파출소에도 배포됐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해. 은주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설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첫 출근이에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설아는 한 달 전 회계사무소에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축하해. 점심은 먹었어? 네, 동료들이 환영회도 해주고요. 다들 친절해요. 설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래, 무리하지 말고.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엄마 걱정할 차례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정말 달라졌어요. 오후에는 장다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장다은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밝은 인사였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자르고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많이 달라졌네. 네, 상담 치료도 받고 있고요. 카페 일도 재미있어요. 장다은이 커피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제 연애도 다시 시작했어요. 정말? 네, 카페 단골 손님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번에는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은주는 기뻤습니다. 장다은도 새로운 삶을 찾은 것 같았어요. 도윤이는 어떻게 됐대요?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 받았어요.
사기죄까지 인정받아서요. 은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할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서 설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설아가 직접 요리한 김치찌개였어요. 엄마,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어. 은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엄마. 설아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회계사무소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 세무 상담을 해보려고요. 사장님도 좋다고 하셨어요. 은주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상처를 딛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아름다웠어요. 며칠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김미라를 만났습니다. 경희님, 요즘 설아 씨 정말 밝아 보여요. 그래요? 네, 아침마다 인사도 먼저 하고요. 예전에는 고개 숙이고 다니더니 김미라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가 몰라서 죄송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과거 일이에요. 은주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날 밤 은주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설아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한다고 했다. 6개월 전 새벽 피투성이로 찾아온 딸을 보며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더 강해졌다. 증거를 모으고 법을 찾고 사람들과 연대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때로는 절망했고 때로는 분노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온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는 것도.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파출소에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발신인은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한은주 경위님께 저는 뉴스에서 경위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 용기를 내어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경위님의 매뉴얼을 보고 증거도 미리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은주는 편지를 읽으며 뿌듯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설아의 회계사무소에서 첫 무료 상담이 열렸습니다. 은주도 참석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설아입니다. 설아가 당당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여요. 상담이 끝나고 한 여성이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하고 있어요. 설아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은주, 설아, 장다은. 같은 거실에서 만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언니들, 정말 감사해요. 장다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속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고마워. 설아가 답했습니다. 혼자였다면 견디지 못했을 거야. 은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도우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기록이 그들을 지켰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홀로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용기를 낸다면
도움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길이 보일 것입니다. 정의는 느려도 반드시 도착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실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